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입니다. 이 책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말센스는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과 해가 되는 방법이 들어있는데요. 말이 통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저 네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나의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내가 그녀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한 건 그녀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내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나눔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번은 대화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화 나르시시즘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준다. 이 성향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는 걸 보면 이런 성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번은 이와 관련하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을 제시한다. 하나는 전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반응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지지 반응은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이면 이미 알았겠지만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도록 한다. 반대로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지 반응은 내가 지금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캐치볼 게임은 종종 대화에 대한 비유로 활용된다.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화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행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술수를 쓸 수가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시도를 매우 교묘하게 위장한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예컨대 친구가 당신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잘 됐네. 축하해. 나도 내 상사한테 승진시켜달라고 해볼 생각이야.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네.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반응 또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리려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한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두뇌는 즉시 비슷한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버섯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의 뇌는 버섯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응급실에 갔던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뒤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기억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이 버섯은 맛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칼에 베인 손가락의 고통을 기억해낸다면 당신의 손가락은 희미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이후 그 모든 감각 경험들은 다시 뇌로 돌아와 한데 흡수되고 통합된다. 이 현상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그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들은 상대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는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을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한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내 경험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방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친구의 기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당신 자신의 기분을 활용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만 해고를 당하고 당신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 말을 한다. 정말 비참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이 쓰릴 지경이야. 그런데 이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 자신의 좋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대꾸할지도 모른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도 6년 전에 해고당한 적이 있지만 별 문제 없었어. 당신이 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타이나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부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반면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긍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좋게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 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줘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기 위해 굳이 내 이야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대화 중에 내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일까?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가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다. 2009년 인기를 누리던 도미노 피자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판매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가 역시 바닥을 친 상태였다. 이 회사의 피자는 음식 콘테스트에서조차 공동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빠른 시간 내에 무언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고민 끝에 도미노 피자가 내놓은 조치는 비상식적으로 보였다. 대놓고 자사의 실수를 인정하는 매우 독특한 광고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미노 피자는 고객들에게 그동안 나쁜 피자를 만들어 왔노라고 고백을 했다. 한 텔레비전 광고에서 그들은 피자 파이를 카드보드지에 빗대면서 평생 먹어본 피자 중 최악이라고 표현했고 맛이 아예 안 난다고 불평을 하는 고객들의 말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 광고에서는 고객들의 혹독한 비판이 담긴 이미지들을 다양한 영상에 담아 보여주었고 광고 막바지에 새로운 조리법을 고안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고객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훗날 도미노 피자의 최고 경영자는 이 광고를 내보낼 당시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고 고백을 했다. 이런 광고는 무시무시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역효과는 없었다. 이 광고 캠페인은 프랜차이즈 업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혁신을 촉발시킨 것으로 널리 인정을 받았다. 광고가 나간 다음 해 피자의 판매량이 거의 14%가량 치솟았고 도미노 피자의 주가 역시 130%나 급등했다. 이 회사는 정직성을 놓고 도박을 벌인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모건 스탠리의 존 글래스는 그 광고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광고에 등장하는 거짓말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솔직함이 통한 것이지요. 당신이 부모라면 아마도 아이에게 거짓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성인들 사이의 대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렇다고 당신의 남편에게 그의 노래 실력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나도 항상 완전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점심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나 아이의 축구 경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끔씩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님을 잘 알거나 진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잘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불편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 신뢰를 얻고 정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도미노 피자의 광고 캠페인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회사의 겸손함과 솔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고, 누구나 잘못을, 더구나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수나 지식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약점을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라디오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 바로 앞에 커다랗고 위협적인 마이크가 놓여 있고 프로듀서들이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고 있는 데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곧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되어 인터넷상에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떠돌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자신이 하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말하면 우리는 마치 자기가 정비사라도 되는 양 자신이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세금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 마치 세무사나 회계사라도 되는 양 절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율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괜찮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으면 된다. 신문에서 읽어본 것이 전부라고? 무슨 상관인가? 틀리면 다시 정정하면 될 일을. 어쨌든 대강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화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고 싶은 욕구를 뿌리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라고 강력히 권한다. 아주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페이스북에다 포스팅한 기사를 두세 줄 정도 읽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또 관련된 경험을 조금 해보았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아이를 키워봤다고 해서 임신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 필드에서 골프를 쳤다고 프로 골프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 가장한다면 당신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질 나쁜 충고를 하게 되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일까? 위대한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위험한 짓은 조금만 배우는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 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해 실제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똑똑하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덜 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단어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가레트 카이저는 자신의 책 도움,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이저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종의 결함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고도로 경쟁적인 사회 환경에서 더더욱 악화되지요.
사람들은 경계를 늦추고 약점을 드러내 보이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그 일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일상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우리들 대부분은 작은 도움이라도 받길 꺼려한다. 그래서 심지어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학생도 아닌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구하는 일이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건 마치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결국 친구나 동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 가끔씩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온 당신의 친구가 식당 추천을 부탁했다고 해보자. 당신은 즉각적으로 매일 퇴근길에 지나는 한 식당을 추천해준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당신은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 다만 당신은 그 식당의 외양이 좋아 보였고 가끔씩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일까? 만일 당신의 친구가 당신 말만 믿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 맛이 끔찍했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고 다음부터는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말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확실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한다. 만약 음식을 맛보지 못한 식당을 굳이 추천하고 싶다면 먹어본 적 있는 것처럼 추천할 것이 아니라 솔직한 태도로 추천해야 한다. 즉 그곳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메뉴들이 좋아 보였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마이크가 맨디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하자. 이 영화가 끌리긴 하는데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확신이 안 서네. 넌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해? 맨디 역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30초 분량의 트레일러만 봤고 친구의 페이스북에 적힌 부정적 코멘트만 읽은 상태다. 따라서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즉 그녀는 영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마치 영화를 이미 본 것처럼 이 영화 별로야, 보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사례를 상상 속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최근 내게 실제로 일어났다. 내 친구가 영화도 보지 않은 나에게 아는 척을 한 것이다. 상대가 영화를 보지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친구가 영화가 별로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 영화 벌써 봤어? 어떤 점이 별로였는데?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다. 그제야 친구는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나는 이 친구에 대한 내 생각이 약간 안 좋아졌다. 엄밀히 말해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짓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책 괴짜처럼 생각하라에는 영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세 단어라는 제목이 달린 장이 포함되어 있다. 당신은 그 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처음 그 세 단어가 사랑해요, I love you 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자들이 내놓은 답은 의외였다. 저자들이 말한 그 세 단어는 몰라요, I don't know 였다. 그들은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연구자들은 5세에서 8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일련의 질문들을 던졌는데 아이들의 75% 정도가 답을 알지 못할 때조차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연구를 이끈 여성은 리즈 대학교에서 발달 심리학을 가르치는 아만다 워터맨 교수였다. 어린아이들만 그럴까? 워터맨 교수는 어린아이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인 4명 중 1명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거짓말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25% 정도는 그런 두려움조차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워터맨 교수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무지를 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무지를 시인하면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스티븐 레빗은 전문가인 척 가장하고자 하는 유혹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MBA 과정의 학생들이 마치 해답을 아는 것처럼 꾸미는 것에 매우 능숙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성공할 때까지 속이지 않은 식의 정신 자세가 완전히 비생산적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태도가 직업을 한 주나 한 달 정도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고 성장하고 배우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는 척하는 태도가 단순히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장할 경우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뢰에서 오는 혜택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내가 친구에게 왜 그런 견해를 품게 된 것인지 더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녀의 잘못된 조언을 신뢰했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영화를 매우 즐겁게 관람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그 영화가 너무나도 좋아서 몇 주 뒤에 한 번 더 관람하기까지 했다. 만약 상대에게 구하는 조언의 주제가 영화가 아니라 더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라면 어찌 되겠는가? 일례로 우리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그렇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털어놓기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다.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신경학자인 니콜라스 카포졸리는 이 문제가 의사들 사이에서 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들은 자기 자신과 환자들에게 무지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권위, 전문성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곤 하지요. 스튜어트 폭스맨 박사는 온타리오주 내과학회지에 이 문제를 다룬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그는 정말로 치료법을 잘 모를 때마다 환자들에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과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내과의사는 그런 말을 들려주는 실험을 한 것인데 실험 결과는 의외였다. 그 말을 들은 환자 중 상당수가 그 말을 들은 후 의사에게 더 신뢰가 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폭스맨 박사는 이렇게 썼다. 환자들도 의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 하지만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 그 확신은 의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밝혀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생겨난다. 대화는 관계의 기반이며 관계는 신뢰를 토대로 한다. 당신은 자기 지식의 한계에 대해 더 솔직해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에 그만큼 더 무게를 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언가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라. 이 말이 당신과 상대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솔직함은 더 많은 배움과 성장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주기도 한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이 책은 테드 영상 중 대화법 분야의 최고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대화법에 대한 다양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말솜씨나 말재주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화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대화 상황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화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원칙들만 잘 지킨다면 얼마든지 기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말 센스를 챙겨보시면 어떨까요?